DCF라는 건데 DCF가 하나하나 설명하기엔 너무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와 그러니까 방법 위주로 저희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처음에 어떻게 설명할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박스가 있어요. 근데 이 박스가 1,000억이에요. 근데 이 박스가 1년마다 4%씩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 박스의 가치가 얼만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얼만가를 구하는 게 DCF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영구 성장을 하면서 4%씩 이렇게 저한테 이자를 주면서 성장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 박스의 과연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 이걸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 잘하면 드리려고 새콤달콤 가져왔거든요. 네, 잘 들어주세요. 회사를 만약 살려고 할 때 뭘 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만의 그런 독자적인 가치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게 무엇이냐 할 때 쓰는 방법론적인 방면이 여기 이거 안 봐도 돼요. 네, DCF고요. DCF가 말 그대로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입니다. 이게 현금 흐름 할인법 이런 건데 여기서 저희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일단 현금 현금 흐름입니다. 캐시 플로우라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 매년마다 얼마씩 벌 거 아니에요. 막 100억, 200억 이렇게. 네. 글씨 1.5배로 키워달라는 요청이 혹시 누가 요청했나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부터 크게 할게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어떤 뭐 A라는 회사가 내년에 100억, 200억 번다. 과연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 회사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고, 할인법이란 거는 여러분 혹시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100만 원이 내일 100만 원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넣어놔도 이렇게 이자율을 주고 시장 금리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화폐가 미래 화폐보다 더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벌 그런 화폐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걸 DCF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DCF는 절대가치 평가법이고 IPO나 M&A 등에서 사용해요. 왜냐하면 회사의 가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그 절대가치 평가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시장의 그런 컨센서스하고 상관없이 자기만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회사가 얼마인지 아는 거예요. 상대가치 평가는 혹시 뭐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컴스 밸류에이션 몇 개 있어요? 네, 맞습니다. 컴스 밸류에이션이랑 여러분들 잘 아는 PER, PBR, EV EBITDA 이런 게 있고요. 저는 오늘 절대가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는 분 감사합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영국 런던대 다니고 있거든요, 엔지니어링. 그래서 중퇴하고 지금 군대 갔다가 지금 다시 또 금융권으로 가려고 한 친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우선 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 매출이라 생각해요. 매출이 있어야 뭐 직원 급여도 주고 KPX 확대도 하고 신규 회사 사업 분야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선 저희는 매출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폭스라고 하거든요, 업계에서. 코스트 오브 구즈 솔드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맞아요. 매출 원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가정을 하고 갈게요. 어떻게 하면 저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할까 해서 여기를 그냥 서강 신발 공장 회사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신발을 팔면 그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매출에서 저희가 과연 얼마나 그 이득을 가져는가 할 때 어떤 걸 빼야 될까요? 신발이 가치는. 재료비? 네, 맞아요. 재료비. 약간 신발 가죽이나 밑창 이런 걸 해야겠죠. 이게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빼면 우리가 얼마나 얻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를 GP, 그로스 프로핏이라 합니다. 매출 총이익, 총이득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코어하게 진짜 번 게 무엇인가 알아보려면 그 영어로는 SGNA 이걸 판관비라 하거든요. 판관비를 빼야 돼요. 네, 판관비를 뺍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이게 좀 순서가 굉장히 더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한번 하고 갈게요. 일단 판관비가 뭐냐면 저희가 팔 때 신발 공장에서 팔 때 신발을 만들어서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보관해야 되고 운송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운송비나 뭐 보관비, 뭐 복리후생비, 그리고 뭐 여러분들 월급도 필요하겠죠. 급여 이런 걸 다 싹 다 판관비로 합니다. 그래서 DCF를 할 때 이 과정을 구합니다. 그 재무관리 들으셨던 분은 쉬울 텐데
그 저희가 여기서 간단하게 저번 학기에 어떻게 이것들을 구했는지 설명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저번에 저희가 분석한 그 하나 머티리얼즈하고 지금은 수비라죠. 아프리카 TV가 아니라 이거 두 개를 설명하고 갈 건데 저희는 그 매출이란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를 벌어야 될 건지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25F 뭐 26 이렇게 27 이걸 한 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 머티리얼즈가 그러니까 SiC 일렉트로드라는 걸 판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가 있으면 그거를 테스트하는 장비예요. 근데 이게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웨이퍼가 지금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매출 추정. 그러니까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거구나.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서 웨이퍼 그 출하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 일회성 부품인 SiC 링 일렉트로드도 많아지겠구나. 해서 저희는 이거하고 그 웨이퍼의 산출량과 연관지었어요. 근데 웨이퍼 산출량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연결되어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9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런 공장 가동률과 연결시켜서 저희는 예측을 했습니다. 매출을. 네, 이런 식으로 매출 추정을 했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는 저 어떻게 했을까요, 테이 팀장님? 아프리카 TV요. 매출이요. 별풍선 개수를 네. 지금 일일이 씁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매출을 구할 때 저희는 P와 Q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P는 프라이스, Q는 퀀티티라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격하고 양을 곱하면은 이게 매출 추정이 되는 거예요. P라는 거는 아까 그 테이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인당 평균 손 별풍선 개수를 설정했고요. Q는 그 전체 이용자 수를 저희가 일일이 다 계산했습니다. 해서 이게 얼마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평균을 상계년치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매출을 구하고요. 그리고 매출 구하면 상당히 좀 거시경제적인 그런 인사이트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까 말했죠. 하나머티리얼즈가 어떤 거 생산한다 했죠? SiC. 네, 맞아요. 이걸 하는데 이거의 원재료가 그 인곳이라 해가지고 주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인곳 가격은 그 24년도에 매출 원가 곱하기 그 연도별 물가 상승률 곱하기 웨이퍼가 그러니까 늘어나는 그런 변동량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DCF에서 제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이 과정이 논리적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설정하셨든 간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과정을 설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득, 여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에서 세금 뺍니다. 세금 빼면 그 노펫 이런 게 나와요. 노펫이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순 영업이익 세금 이후에 세후 순 영업이익이라 할게요. 공간 때문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노펫이 나왔죠? 노펫이 나왔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더하고 빼야 되는데 전 감자순이라고 외웠어요. 감자순. 이게 감가상각비를 여기서 더하고 KPX를 하죠.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을 빼고 그 다음에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제가 처음에 해드렸죠. 그 DCF란 게 앞으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 회사가 얼마인지 측정한다 했으니까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면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이걸 왜 더할까요? 빼야 되지 않을까요? 더한 이유가 혹시 아는 사람? 저요. 네. 진짜 쓴 돈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감가상각비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 서강 신발 회사라 치면 저희 컴퓨터를 샀어요. 근데 감가상각비가 실제로 이렇게 매번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현금 흐름 그 DCF 테이블에서는 더하는 겁니다. 네, 더하고요. 그럼 감가상각비에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있어요. 네,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던 컴퓨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형자산이 좀 까다로워요. 저희가 아프리카 TV에서 했던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산업권이나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그 내용 연수를 해가지고 뭐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소프트웨어 산업권의 가치를 가지고 이 몇 년, 5년, 10년 이걸 내용 연수를 가지고 나눕니다. 이렇게 정액법으로 해서 구하게 됩니다. 네. 자본적 지출은 그 흔히 업계에서 KPX를 하거든요. 보니까 뭐 KPX, 카펙스를 하는 것 같은데 캐피털 익스펜디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신발 공장에서 지금 신발이 너무 잘 팔리는데 지금 공장이 부족하다. 옆에 강의실을 사용하자 해서 강의실을 사거나
아니면 뭐 좀 덥다. 제가 알아봤는데 에어컨도 오케이백스라더군요.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 운전자본의 변동이란 것은 그 재무제표에서 그 24년 1월에 있던 운전자본에서 말에 있는 운전자본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를 여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오게 돼요. 네, 왼쪽으로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나 다시 궁금하신 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저요. 네. 네, 제조업이 아니면 매출 원가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제조업이 아닌 경우 매출 원가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수비나 아프리카 TV 같은 거는 제조 원가, 폭스가 과연 뭘까요? 네, 이게 제조 원가가 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만드는데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프리카 TV라 해보면 그냥 방송 송출하고 거기서 별풍선을 얻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OPM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이라고 약간 영업이익률이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저희는 그 저번에 했던 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듯이 24년부터 28년까지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구했어요. 이거를 캐시플로우로 할게요. 네,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구했는데 여기가 이거를 그냥 저희가 단순히 가지고 기업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제가 그 화폐 가치 현재 화폐 가치가 미래의 화폐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걸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DCF에서 현금 흐름보다 할인법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 곱할 때 공식이 네, 이걸 곱해주면 됩니다. 왜 플러스 n제곱 분의 1을 곱해주면 이게 현가 가치라는데 이걸 곱하면 미래의 현금 흐름에서 현재 현금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n은 연이에요, 연도. 예를 들어서 뭐 1년 걸 가져온다, 2년 후 걸 가져온다, 3년 후 걸 가져온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게 가중평균 자기 자본 비용이라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이게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다 해도? 네. 그 기업에서 자금 조달을 하잖아요. 혹시 자금 조달하는 방법에는 자본을 늘리는 것과 부채를 늘리는 게 있어요. 혹시 여기서 각각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해볼 수 있는 분 계시나요? 편하게. 주식. 네, 맞아요. 주식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본. 네, 맞아요. 주식은 이게 왜 자본에 해당하냐면 이게 삼성전자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같은 데다 한다 했을 때 개인들이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그 주식을 산 돈은 저희가 갚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이자 비용도 없는 거고 그냥 개인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본에 들어갑니다. 주식에. 그래서 여기서 주식을 산 건 생각해 봐야 될 건 약간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 부채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뭐 채권, 뭐 대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는 비용이 따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일까요? 이자. 네, 맞아요. 이자예요. 그냥 이자 비용.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빌려준 거니까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둘 다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왜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서 주목해야 될 건 비용이에요. 비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돈을 매출을 얻었으면 거기서 모든 비용을 빼고 그 다음 당기순이익이 남잖아요. 근데 비용이란 건 줄여야지 회사가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 외액은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본에서도 주주들이 요구한 수익률이 있는 거고 부채에서도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을 줄여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외계 공식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건데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지우면 안 되는데. 외기란 게 잠시만 좀 쓸게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한 게 총 100만 원이에요. 근데 자본, 사람들이 주식을 산 게 60만 원. 그 다음에 채권이나 대출을 통해서 가져온 게 40만 원이라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주주들이 요구한 수익률이 4%, 부채에서 이자 비용이 6%라고 합시다. 그럼 외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그냥 전체분의 자기 60만 원 곱하기 4%, 100만 원에 40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가중평균된 자기 자본의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총 4.8%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왁이에요. 왜? 네. 이걸 이용해서 현가 가치를 구하는 현가 계수에 계산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현가 계수가 이거거든요. 이거를 연도마다 곱해서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됩니다. 네, 이번엔 업계에서 사용하는 진짜 그 웹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RE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게 equity, D는 debt라고 보시면 돼요. 타인 자본 비용, 타인 자기 자본 비용. 그래서 전체분의 자기 자본 비용 곱하기 비율 곱하기 비용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전체분의 그 타인 자본 곱하기 타인 자본 비용. 근데 여기서 바뀐 게 1-t가 있죠. 1-t가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 법인세법 중에 잠깐만 회계사본이 있어서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그 타인 자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네. 기업이 부채를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이자 비용은 세금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부채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건 영어로 텍스 실드 이펙트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세금이 20%를 하면 여기 80%를 곱해서 이게 좀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약간 회사의 그 웩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텍스 실드 이펙트를 하고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애플도 막 자기 자본이 너무 많아서 되게 다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부채를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다 이거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웹 설명 끝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면 끝나고 해주세요. 네. 그래서 결국 저희는 24F에서 29F의 캐시 플로우들을 그 현가 가치 계산을 통해서 현재 가치로 불러오게 됩니다. 웹 계산해서 여기서 기업을 가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저희가 지금 배우는 건 영구 성장 모형이라 해가지고 그냥 기업이 영원히 존속할 거를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 이 CF1부터 CF5까지를 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24년도부터 29년도까지의 캐시플로우를 다 구해요. 현금 흐름을. 이거를 프레젠트 오브 캐시플로우를 합니다. 5개년치.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지막 연도에 CF5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잔존 가치를 구해야 돼요. 잔존 가치를 터미널 밸류로 하는데 저희가 진짜 영원히 이 회사가 뭐 얼마가 벌어들일지도 모르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막 영원히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연도를 가지고 이쯤으로 이 정도쯤 계속 성장하겠구나 라는 걸 배워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마지막 그 CF5 현재 가치죠. 여기다가 1 플러스 G를 곱하고 웩에서 G를 뺍니다. 공식은 이런데요. 공식을 통해서 설명드리자면 G는 그 영구 성장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가 뭐 영원히 뭐 2%씩 성장할 거다 이런 걸 가정하는 거고 그 아래에서는 웩에다가 영구 성장률을 빼서 이렇게 구합니다.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공부를 더 하고 알려드릴게요. 하고 터미널 밸류를 구합니다. 터미널 밸류 그러니까 마지막 캐시플로우 29년도에 터미널 밸류를 구하게 됩니다. 영구 성장률.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레젠트 밸류 오브 캐시플로우와 터미널 밸류 오브 캐시플로우를 이걸 더해요. 이걸 더하면 회사의 영업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영업을 하면서 얼마를 벌어들일 때 이 회사 가치가 얼마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나왔습니다. 영업 가치에서 이자부 부채 가치를 빼고 비영업 자산의 가치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구했던 게 다 보시면 뭐 영업에서 다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업을 해서 뭐 판관비 빼고 뭐 세금 빼고 감가상각 더하고 근데 여기서는 그 영업하고 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걸 계산해 주는 느낌이에요. 그 이자부 부채 가치 같은 걸 빼는데 이자부 부채 가치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단기 차입금, 뭐 장기 차입금, 뭐 비유동 리스 부채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다 다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주식팀이 되시면 아마 다트를 살고 계시지 않을까 앞으로. 비영업 자산 가치는 그냥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미수금,
매도 담보 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반말 써서 죄송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그 영업에는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데 회사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자부 부채 가치, 비영업 자산의 가치, 그냥 영업 가치에서 이걸 빼주고 더해주면 드디어 저희는 회사의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기업 가치.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 매출에서부터 이렇게 쭉 과정을 거쳐서 왔던 거고요. 기업 가치에서 총 유통 중인 주식수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드디어 뭐가 나올까요? 주가. 네, 주가 맞습니다. 목표 주가. 그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 막 목표 주가 그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 회사가 현재는 5만 원인데 저희 목표 주가는 6만 원이다. 그럼 20%의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목표 주가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기업의 목표 주가가 어떻게 정해질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매출 추정에 있어 하나머티리얼즈와 수배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 매출이나 뭐 이런 걸 추정하려면 굉장히 그 회사에 대해 깊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상정되고 진짜 총 이익률은 얼마고, 거시경제에 대한 것도 잘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거의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렇게 곱해서 저희는 얼마나 성장할 거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고 한 30년 후에 그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5년을 잡았는데 막 20년 잡기도 하고 30년을 잡기도 한대요. 네, 그래서 그 점 알아두셔야 하고, 그 다음에 DCF가 진짜 논리만 된다면 어떤 추정이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이게 어떤 이상한 괴랄한 기업 가치가 나와서 목표 주가가 나올 수 있다. 이게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DCF 강의는 여기까지고, 제가 아무래도 이런 걸 처음 설명해봐서 굉장히 두껍게 설명한 것 같은데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왜 구하는 방법에서요. 처음에 그 자기자본 비용을 구할 때 월이가 그냥 주주의 목표 수익률을 말씀하셨는데 아는 공식이랑 달라서요. 그래서 네네. 그게 사실 제가 아는 공식이 사실 그 주주의 목표 수익률이랑 같나요? 혹시 본인이 아시는 공식 어떤 건지 한번. 그러니까 약간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10년 단기 무위험 채권 플러스 이제 시장의 프리미엄 곱하기 베타를 해서 이제 구하는 그런 좀 몰라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 나와 있는 거 몰라서. 이거 근데 보면 결론적으로 공식은 같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걸 구하는데 이거 안 보이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자기 자본 비용 아까 말씀하셨던 RE 에퀴리에 해당하는 공식은 여기 보시면 무위험 미절 더하기 베타 곱하기 10.82가 돼 있는데, 우선 여기서 나온 게 제가 알기로 10.82가 외기고 여기에서 좀 플러스 약간 위험률 같은 걸 고려해서 더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된 그런 외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상 이제 의미하는 바가 주주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인가요? 그냥 주주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서 약간 위험 프리미엄이나 그런 리스크 등을 계산해서 만든 수익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스타트업 같이 얘기를 현금흐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DCF를 사용하는 거. 제가 현업자에게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보통 DCF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현금을 앞으로 창출 잘할 거고 앞으로 우리 돈 많이 벌 거다. 그래서 보통 현직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성장률에 대한 가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성장률